하얗고 작은 개 한 마리가 비어있는 집 앞에서 밤낮 없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 개의 이름은 누리였다. 마치 세상 끝에서 주인을 부르듯 누리는 쉴 틈 없이 문을 긁고 낮게, 때로는 처절하게 짖었다. 이 집의 주인은 78세의 박말순 할머니. 동네에서 조용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했던 노인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우편함에는 전단지와 우편물이 쌓여갔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항상 그녀 곁을 지키던 누리가 혼자 남아 문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그냥 넘겼다. 어디 외출하셨겠지. 걔가 배가 고픈가 보네 같은 말로 불안한 마음을 덮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던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누리의 울음은 마치 사람의 비명처럼 들렸다. 이웃에 사는 정순자 아주머니는 견딜 수 없었다. 새벽 2시 그녀는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걔가 계속 울고 있어요. 이상해요. 진짜로 이상해요. 할머니가 며칠째 안 보이시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30분 후 경찰차 2대가 골목 끝에 도착했다. 정 아주머니가 문 앞을 가리켰다. 누리는 경찰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짖으며 문을 발로 긁었다. 문을 부수겠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경고를 한 후 망치로 문을 열어 젖혔다.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고 어두운 거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도, 와줘. 그들은 거실 구석, 찬장 뒤에서 쓰러진 박말순 할머니를 발견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오른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응급구조대가 급히 들이닥치고 할머니는 겨우 숨을 붙인 채 들것에 실려 나갔다. 그 순간에도 누리는 들것 옆을 따라 움직이며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돌리려는 순간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벽에 묻은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다. 피 아닙니까? 벽 한쪽 높지 않은 위치에 진한 핏자국이 손바닥 모양으로 번져 있었다. 할머니가 넘어진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이건 이상한데요. 이 피는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틀도 안 된 흔적이에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 집에 다녀갔다는 뜻이었다. 누가? 왜? 그리고 누리의 울음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문 쪽이 아니라 할머니 방 쪽을 향해서. 누리가 향한 방향은 박말순 할머니의 침실이었다. 작고 흐릿한 불빛이 스며들고 공기 중엔 어딘가 싸늘하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관 김재혁은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나무 문이 열리고 방 안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침대 옆 서랍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김재혁은 손전등으로 비추며 한쪽 구석을 살폈다. 그곳에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다.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몇 글자는 또렷했다. 오래된 약속. 그는 돌아왔다. 이게 무슨 뜻이지? 김재혁은 그 쪽지를 봉투에 넣고 현장을 더 살폈다. 그때 누리가 침대 아래로 파고들더니 다시 짖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밑을 들여다본 김재혁은 거기서 오래된 사진 한 장밖에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말순과 어떤 중년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검은 펜으로 X표가 그어져 있었다. 이 남자, 누구지? 그리고 또 하나의 쪽지. 그가 돌아오면 난 숨을 곳이 없다. 누리가 지켜줄 수 있을까?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정전이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누리도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전기 차단기 어디 있어요? 경찰관 박소민이 외쳤다. 현관 근처에 있을 겁니다. 구조대원이 대답했다. 김재혁은 손전등을 킨 채 나가려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방 안에 누군가 더 있는 느낌. 거기 누구야? 그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침대를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방의 벽지 한쪽이 희미하게 뜯겨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손바닥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지금 막 눌린 듯한 생생한 자국.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누가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관들이 우르르 뛰어나가자 뒷마당의 창가에서 그림자 하나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재혁은 재빨리 무전을 알렸다. 도주자 발생, 흑색 후드 착용, 남성, 키 약 180. 하지만 추격은 실패로 끝났다. 어두운 골목과 울창한 나무 뒤로 그림자는 자취를 감췄다.
이상한 건 마당의 흙 위엔 발자국이 없었다. 누가 있었던 게 맞나요? 박소민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그때 다시 울기 시작한 누리. 이번엔 고요한 울음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처럼. 박말순 할머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간호사가 말하길 단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저체온증과 탈수로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했다. 누리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병원 규정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간호사 몇 명이 먹을 것을 내밀자 얌전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문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관 김재혁은 파출소로 돌아와 그날 발견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박말순 할머니가 남긴 메모와 사진이 그를 붙잡았다. 사진 속의 남자. X표가 그어진 그 얼굴이 익숙했다. 마치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했고 어릴 적 어디선가 스쳐본 기억처럼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한 구석에 희미한 글씨. 잉크가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대해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장해근, 1982년 6월. 김재혁은 곧바로 경찰 전산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해근이라는 이름이 사건 기록에 등장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도 무려 1983년 무연고 실종 사건의 피의자였다. 사건 요약. 1983년 3월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여성 3명이 연이어 실종됨.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주변에서 자주 보이던 인물 장혜근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됨. 그러나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미궁에 빠짐. 그리고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3년 이후 장혜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음. 사망설, 해외 도피설, 무성. 잠깐. 박말순 할머니가 이 남자를 알고 있었다면 그 순간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말순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다. 김재혁은 지체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창밖엔 이른 아침 안개가 끼어 있었고 누리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김재혁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 왔나요? 누구 말씀이시죠? 장혜근. 이라는 이름 아시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후 입을 열었다. 그는 내 남편이었어요.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김재혁의 손이 멈췄다.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던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짓을 했죠.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도망칠 수 없었어요. 나는 눈 감고 살았어요. 그러면 왜 지금? 그가 돌아왔어요. 내 창밖에 서 있었어요. 내가 욕실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밀린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김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누리를 죽이려 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간호사의 비명이 들렸다. 걔가 없어졌어요. 창문이 열려 있고 바깥에 발자국이. 김재혁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창문 너머로는 안개가 자욱했고 멀리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하얀 털의 그림자가 보였다. 누리가 혼자 나간 것이다. 누가 문을 열어준 걸까? 그리고 병실 바닥 한쪽 모서리에 남겨진 작고 진한 핏자국. 누군가 방금 이곳에 있었다. 안개 자욱한 새벽거리. 하얀 개 누리는 쉼없이 달리고 있었다. 병원 창문을 열고 탈출한 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보고 냄새 맡고 기억해낸 듯한 눈으로 앞만 바라보며 골목을 누였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 끝에 있는 오래된 폐가였다. 담쟁이 덩굴이 무너진 담벼락을 타고 넘고 삐걱거리는 철문을 코로 밀어 안으로 들어섰다. 이 집은 과거 장혜근이 살았던 집. 이미 철거 예정이지만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누리는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가더니 거실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게 으르렁댔다. 천장의 나무 판자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위에 있다. 동시에 경찰 김재혁도 병원을 나와 급히 누리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는 병원 옆 공원의 CCTV를 확인했고 누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길 끝에는 바로 장혜근의 폐가가 있었다. 그가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리는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누리, 거기 있어?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먼지 쌓인 거실, 쥐가 지나간 자국, 그리고 발자국. 인간의 발자국, 비교적 최근의 것이었다.
김재혁은 권총을 꺼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졌다. 누리야. 천장에서 떨어진 건 장작 더미에 덮여있던 작은 박스였다. 누리가 그것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김재혁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오디오 테이프와 다이어리 한 권, 그리고 오래된 경찰 배지가 있었다. 경찰 배지 번호 24317, 성명 장혜근. 이게 무슨... 김재혁은 믿을 수 없었다. 장혜근은 과거 경찰이었다. 그리고 그의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범죄를 은폐했다. 나만이 진실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심판했다. 이제 그녀도 그걸 알아버렸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어. 김재혁의 머릿속에 스산한 전율이 흘렀다. 장혜근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자기 정의에 사로잡힌 자경단이었다. 그리고 박말수는 그의 마지막 증인이었다. 그때 누리가 갑자기 뛰쳐나가 안쪽 방으로 달렸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몸을 부딪혀 열었고 안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 벽 한쪽 구멍에서 사내 하나가 기어나왔다. 얼굴은 수염투성이, 눈빛은 광기 가득. 찾았구나. 나를. 장혜근이었다. 김재혁이 총을 들이댔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장혜근은 미소 지었다. 너도 진실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너희 경찰이 어떻게 썩었는지. 그리고 그는 벽 틈에 숨겨진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빨간 버튼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지하실을 봐. 그곳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야. 그 순간 누리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리모컨은 땅에 떨어졌다. 동시에 방 바닥 아래 어딘가에서 삐익스 하는 전자음이 울렸다. 무언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삐익, 삐익 전자음이 울리며 방 구석에 낡은 장롱이 자동으로 밀려났다. 그 뒤엔 철문이 드러났고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좁고 습한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재혁은 장혜근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우고 누리와 함께 그 문을 바라봤다. 누리는 귀를 바짝 세우고 으르렁댔다. 뭔가 아래에 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누구냐? 거기?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숨이 턱 막히게 축축하고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니 곰팡이 낀 벽과 오래된 배관들이 드러났다. 벽엔 낙서처럼 무언가가 써 있었다. 진실은 묻힌다. 하지만 냄새는 올라온다. 그리고 끝에 도달하자 녹슨 철창문이 나왔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과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경찰입니다. 기척이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가 철창문 가까이로 다가왔다. 제발 물 좀 도와주세요. 그는 충격을 받았다. 안에는 여성 한 명과 소년 하나가 있었다. 초췌하고 말라붙은 얼굴. 며칠 이상은 갇혀있던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린 그냥 지나가던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 노인이 우릴 속였어요. 인터뷰하겠다고 불러놓고. 소년은 무기력하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웃으면서 우리에게 정화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김재혁은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위에서 환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실 입구가 닫히는 소리가 났다. 안 돼. 그는 계단을 뛰어올라 문을 열려 했지만 누군가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다. 그는 무전을 꺼냈지만 신호가 없었다. 신호 차단. 그리고 그때 지하실 안에서 자동으로 켜진 스피커에서 장혜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 김재혁, 당신이 이 진실을 마주했으니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해. 썩은 구조를 감쌀 건가? 아니면 함께 무너뜨릴 건가? 그 목소리는 점점 광기에 휩싸여 갔다. 나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라도 구원해보려 한 거야. 그녀는 배신했고 그 아이들은 눈을 감았지. 하지만 넌 마지막 증인이야. 그는 말을 마치고 웃었다. 끔찍하고 공허한 웃음. 그리고 지하실 안쪽 철창문 뒤편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다. 그 너머에서 울음소리와 철제 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리는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향했다. 누리, 기다려. 안 돼. 그 순간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지하실 안쪽 철문 너머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림자는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었지만 전혀 사람 같지 않은 자세와 움직임이었다.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쇠사슬로 양팔이 묶인 채로 질질 끌며 다가왔다. 이게 뭐야? 사람인가? 김재혁은 무의식적으로 총을 들었다. 누리는 으르렁거리며 그 앞을 지켰다. 그러나 그 존재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한 손으로 천천히 얼굴의 가면을 벗었다. 그 가면 아래 김재혁은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보았다. 형?
눈앞의 남자는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김재혁의 형, 김도혁이었다. 그는 10년 전 의문의 화재 사건 이후 실종되었고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너 살아 있었던 거야. 도혁의 얼굴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입술이 떨리며 겨우 말이 흘러나왔다. 여긴 나갈 수 없어. 장혜근은 우리 모두의 죄를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형,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때 벽면에 스크린이 켜지며 장혜근의 얼굴이 다시 등장했다. 그래,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졌지. 너의 형, 김도혁. 과거 내가 수사하던 내부 비리 사건의 공범. 그는 경찰이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동생.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에게 선택권을 줬지. 자신이 숨겨야 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를지. 그래서 형을 여기 가둔 거야. 김도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난 선택했어. 죽음이 아닌 속죄를. 그런데 그게 지옥이었다. 지하실이 갑자기 흔들렸다.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다. 김재혁은 여자를 소년과 함께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 있어요. 빠져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오래된 환기통으로 연결된 통로였다. 셋은 몸을 낮추고 그 속으로 들어갔고 누리는 맨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뒤에서 김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혁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여기서 나가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경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줘. 형도 같이 가야 해. 지금이라도. 하지만 이미 그는 뒤돌아서 어둠 속 철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그 순간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독한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형, 재혁은 소리쳤지만 더는 대답이 없었다. 김경희,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본청 조사실, 새벽 5시. 김재혁은 체력도 정신도 모두 바닥난 상태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엔 국장과 감찰과장이 앉아 있었고 뒤편엔 누군가 음료를 손에 들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장혜근은 왜 그런 짓을 벌였나? 그는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경찰 내부 부패 사건의 피해자로 제 형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국장이 잔기침을 하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내 형은 순직한 걸로 되어 있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묻은 채 우리는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감찰과장이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김경희,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겪은 일은 충격적이지만 과거를 다시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자신도 다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는 바로 이형민 총경, 경찰청장 바로 아래의 실세였다. 김재혁, 난 네 아버지를 기억해. 그도 경찰이었지. 충직했고 정의로웠지. 하지만 그 정의감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나? 김재혁은 눈을 치켜떴다. 아버지를 아세요? 잘 알지. 그가 감히 우리 시스템을 뒤엎으려 하던 순간까지도 말이야. 이형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너도 같은 길을 걷고 싶은 거냐? 그렇다면 그 길 끝에 뭐가 있든 가겠습니다. 이형민은 피식 웃었다.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너는 복직 대신 내부 감사실로 전출된다. 말 잘 듣는 감시견이 필요한 시기니까. 김재혁은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이미 결심한 것이다. 이 썩은 시스템과 싸우기로. 며칠 후 김재혁은 깬 비밀리에 누리와 함께 옛날 아버지의 물건이 남아있는 창고를 찾았다. 녹슨 캐비닛 속 먼지 낀 파일들 사이에서 그는 어떤 작은 녹음기를 발견한다. 그 안엔 낡은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넌 아마 진실을 쫓고 있을 테지. 그 진실은 무겁고 내 가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아이가 우리처럼 고통받게 될 거다. 김재혁은 눈을 감았다. 그때 누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부 감사실 첫 출근 날, 김재혁은 깊은 피로를 감추지 못한 채 무표정한 얼굴로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조차 꺼려졌다. 폐쇄된 공간 속 누군가가 있을까봐. 감사실은 음침했다. 창문도 없고 벽에는 오래된 도면과 수사 기록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대부분은 미제 사건 혹은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를 맞이한 건 젊은 여성 경찰관이었다. 이름표엔 최미정 경위.
처음 뵙겠습니다. 김재혁 경위님. 제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겠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웃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더군요. 전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수사기록 복사본,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김도혁과 이형민 총경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형, 저 사람 옆에 있었어? 네, 당신 형은 처음부터 내부 조사팀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다 그가 뭔가를 발견했고 사라졌죠. 경찰청 내부에 지우고 싶은 기록에 말이죠. 김재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미정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우린 지금부터 협력해야 해요. 아니면 둘 다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재혁은 본능적으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누리와 함께 아버지의 오래된 차고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발견했던 녹음기를 다시 틀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또 다른 음성이 이어졌다. 내 형도 나도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줬지만 그 길 끝엔 늘 칼날이 있다. 그 순간 차고 문이 딸깍 열렸다. 김재혁은 반사적으로 총을 꺼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최미정이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따로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다. 이 안에 형의 실종 직전 마지막 보고서가 있어요. 하지만 열려면 암호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남긴 열쇠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 자료를 분석하던 새벽 3시, 누리가 창문을 향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런데 저 멀리 골목 끝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한쪽 눈에 난 흉터가 빛났다. 그는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김재혁을 정확히 가리켰다. 그리고 사라졌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최미정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목록에 올라간 거예요. 서울 외곽 폐쇄된 구 경찰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김재혁과 최미정은 어둠 속에서 입구를 살폈다. 철문은 녹슬고 닫혀 있었지만 미정이 준비한 절단기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여기 내가 처음 내부 조사에 참여했을 때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야. 하지만 그 후 지하 저장고가 폐쇄됐고 아무도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 지하로 통하는 계단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리도 이상한 기척을 느꼈는지 조용히 경계하며 뒤따랐다. 지하 문서 보관실. 낡은 캐비닛과 먼지 낀 종이 더미들 사이 한쪽 벽에는 봉인된 금속문이 있었다. 위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문구가 남아 있었다. 감찰 사과 극비 보관실. 김재혁은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안에는 습기 찬 냄새와 함께 오래된 파일 박스, 녹슨 노트북, 그리고 잠긴 철제 서랍장이 있었다. 그중 하나 가장 바닥에 놓인 상자에서 그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김도혁, 사건 번호 018-9291, 형의 마지막 수사 기록이었다. 그 파일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열돼 있었다. 경찰 고위 간부 5명, 내부 마약 유통 루트, 은폐된 자살 사건들, 조작된 진술서, 마지막으로 K 이니셜로 불리는 고위직 한 사람, 이 K가 이형민일 수도 있어. 미정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실 전등이 꺼졌다. 누리가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김재혁이 재빨리 손전등을 들자 복도 끝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한 남자, 그 흉터, 같은 눈빛, 바로 그 마스크를 쓴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까지 오다니 참 용감하군. 김재혁은 총을 들이댔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파일 열어봤겠지. 그럼 너도 알아야 해. 네 형 살아 있었어. 적어도 2년 전까진. 뭐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재혁이를 막아라. 그게 나야. 그가 원했던 건 네가 이 길을 걷지 않는 거였어. 그 순간 누리가 달려들었고 남자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총성이 울렸다. 김재혁은 본능적으로 미정을 밀쳐내 도망쳐. 여기 함정이야. 두 사람은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연기와 함께 작은 폭발음이 들려왔다. 누리는 다리를 다쳤지만 여전히 주인을 지키려 했다. 미정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시간 없어. 이 자료 세상에 나가야 해.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김재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아무도 우리 둘뿐이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어. 끝까지 간다. 어두운 새벽, 김재혁과 최미정은 비밀 장소에 모였다.
누리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주위를 경계했다.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 경찰 내부의 부패를 드러내고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제역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 중에도 배신자가 있을 수 있어.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인물이 나타났다. 오랜만이다, 재혁아. 그는 천천히 조명 아래로 걸어 나왔다. 다름 아닌 살아있다고 믿었던 김도혁 형이었다. 그의 얼굴엔 시간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길 바랐기 때문이야. 이 싸움은 나 혼자 할 수 없었어. 도혁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비밀리에 움직이며 부패를 기록해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 그는 미정을 쳐다보았다.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내부 고발자가 된 이유는 내 형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때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온 것이다. 시간이 없어. 이 파일을 바로 방송국에 넘기자. 재혁이 말했다. 하지만 도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전에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너희 중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빛을 본다. 미정과 재혁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엔 결연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누리가 다시 짖었다. 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경찰 특수부대가 들이닥쳤다. 끝까지 싸우자. 재혁이 속삭였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지키기 위해 맞섰고 방송국에 자료가 전송됐다. 다음 날 대대적인 경찰 부패 스캔들이 터졌고 많은 이들이 체포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희생도 따랐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끝에 김재혁은 조용히 누리와 함께 떠났다.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를 따라다니지만 그 빛을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끝.